있잖아요. 왜 전 세계는 진짜 피땀 흘려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냥 종이를 찍어서 그 물건들을 다 사올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를 보면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달러가 그냥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니면 뭐죠? 일종의 감옥이자 전 세계 경제를 돌리는 운영체제라는 거죠. 감옥이요. 운영체제요? 아니, 돈 얘기하는데 단어가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비밀을 푸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막강한 지위가 됐는지 그 역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역사부터요? 네. 그리고 그 힘이 달러 루프라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아무도 여기서 쉽게 나갈 수 없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다 듣고 나면 왜 저희 엄마가 매일 아침 미국 금리 뉴스부터 확인하시는지 드디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이죠. 달러는 어떻게 지금의 왕좌에 오르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모든 거 다 무너졌을 때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폐허가 됐잖아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나라마다 화폐 가치가 막 널뛰기로 하면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준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44년에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책에서 봤던 브레튼우즈 체제군요. 워낙 유명한 이름인데 핵심이 정확히 뭐였죠? 핵심은 안정적인 기준점을 만드는 거였어요. 기준점. 네, 그 기준으로 금을 딱 정하고 아주 결정적인 조항을 하나 넣습니다. 오직 미국 달러만이 금이랑 바꿀 수 있다.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수로 무조건 바꿔주겠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왜 하필 미국 달러였어요? 그땐 뭐 영국 파운드화도 있었고 프랑스도 여전히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 당시 전 세계에 있던 금의 7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다른 나라들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산을 다 썼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쟁 물자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쌓은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그냥 힘의 논리였군요. 그쵸. 그래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고 그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는 뭐랄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달러가 유일하게 금이랑 연결된 돈이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믿고 모든 국제거래의 기본 통화, 기축 통화로 쓰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971년에 미국이 갑자기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선언을 해버려요. 그 유명한 닉슨 쇼크죠. 이제 더는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 맞습니다. 갑자기 약속을 그냥 깨버린 거죠. 아니, 그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면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된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왜 가만히 있었어요? 당장 달러 버리고 다른 거 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요? 이미 거의 30년 가까이 모든 무역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달러를 버리면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될 판이었죠. 아, 대안이 없었구나. 네, 결국 전 세계는 금 대신 미국의 신용,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과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믿고 달러를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와, 믿음의 대상이 금이라는 실물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로 그냥 바뀌어버린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2년 뒤인 1973년에 미국은 달러의 지위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약속,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페트로달러. 석유, 페트로랑 달러를 합친 말이군요.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내용은 간단해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거래할 땐 무조건 오직 달러로만 해라. 그 대가로 우리가 너희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주겠다.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결제 수단을 하나로 통일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러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된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 석유 없이 돌아간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공장을 돌리든 차를 굴리든 모든 산업의 피 같은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자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좋든 싫든 무조건 사야만 하는 상품의 결제 수단을 달러로 독점시켜버린 거예요. 아, 이때부터 달러에 대한 영구적이고 강제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어도 이제는 석유를 사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구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와,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금이라는 족쇄는 풀어버리고 석유라는 새로운 족쇄를 전 세계에 채운 거네요. 이걸 기반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다고 불리는 부의 이전 시스템, 바로 자료의 핵심인 달러 루프가 완성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달러 루프. 듣기만 해도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자료에 나온 설명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네. 자, 1단계.
방금 말했듯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고 무역 대금을 치르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모든 나라가 달러를 원한다. 이게 달러 수요의 시작점이고요. 그럼 2단계, 이 달러를 어떻게 벌까요?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딜까요? 미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에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한국은 반도체랑 자동차를 팔고 중국은 온갖 공산품을, 독일은 기계를 팔죠. 네네. 그렇게 번 달러를 그냥 금고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 부동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국채입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질문 있는데요. 미국 국채를 사는 건 그냥 달러를 보관하는 수단 아닌가요? 왜 그걸 달러 획득 과정이라고 보세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달러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 미국 정부는 그 돈으로 재정 적자액을 메우고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나라가 수출에 목숨을 거는 이유? 중국이 한때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이유가 다 이 구조 안에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3단계. 이 달러를 공급하는 유일한 주체는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죠. 맞습니다. 미국은 이 달러를 공급하는 유일한 국가고 심지어 필요하면 그냥 돈을 찍어낼 수도 있죠. 자, 이제 이 3단계가 맞물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세상에 공급하고 세상은 그 달러를 얻으려고 미국의 실제 물건이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렇게 번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이거 뭔가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 같은데요. 바로 그게 달러 루프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율을 한번 써볼게요. 네네. 동네 모든 가게가 오직 한 대형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만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빵집도 세탁소도 심지어 월세도 그 상품권으로만 내야 해요. 그럼 그 상품권을 구하려면 무조건 그 마트에 가서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마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 그냥 상품권을 찍어내는 행위만으로 동네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달러가 바로 그 상품권이고 미국이 그 마트인 셈입니다. 와. 그럼 미국은 돈 찍어서 전 세계 물건을 사오는 나라라는 말이 그냥 비아냥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실제로 작동해온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정확히 짚은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 듣다 보니까 정말 정교하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근데 이게 왜 감옥이자 운영체제라고 불리는 건가요? 루프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표현들은 좀 극단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두 단어가 이 시스템의 본질, 특히 그 통제력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이요? 네. 먼저 운영체제부터 보죠. 우리가 스마트폰 쓰려면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OS가 꼭 필요하죠. 그 위에서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잖아요. 그렇죠. OS 없이는 스마트폰은 그냥 벽돌이죠. 달러가 바로 국제금융의 OS입니다. 국가 간에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빌리려면 달러라는 OS 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아, 그리고 이 OS를 돌리는 핵심 결제 프로그램이 바로 스위프트망입니다. 전 세계 11,000개가 넘는 은행들이 연결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해외 송금할 때 쓰는 그거죠? 네. 중요한 건 전 세계 대부분의 달러 거래가 이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 즉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운영체제의 관리자 권한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달러는 감옥이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 운영체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관리자인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사용자를 마음대로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쫓아낸다는 말인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네, 기억나죠? 그때 미국이랑 서방이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이 스위프트망에서 그냥 퇴출시켜버렸어요. 아, 그랬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석유를 팔아도 대금을 달러로 받기 극도로 어려워졌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기도 힘들어졌죠. 사실상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된 겁니다. 이란 역시 핵개발 문제로 수십 년째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달러 시스템 접근이 거의 차단됐고요. 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한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누가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누가 밖으로 쫓겨나 고립될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규칙 그 자체, 즉 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달러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들도 있겠네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중국 위안화 국제화나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통화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움직임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최근에 중국이랑 브라질이 자기들 통화로 무역 거래를 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게 감옥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도 아닌가요? 모두 달러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는 중요한 시도들이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 시도들이 아직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한계죠? 먼저 위안화의 경우엔 결정적으로 신뢰가 부족합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원할 때 언제든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자유로운 퇴환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개인의 외환 거래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기업도 정부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돈을 국외로 빼낼 수 없습니다. 이런 통제를 받는 통화를 과연 누가 마음 놓고 기축통화로 쓰려고 할까요? 그렇겠네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면 불안해서 못 쓰죠. 브릭스에는요? 브릭스는 문제가 더 간단합니다. 회원국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특히 국경 분쟁까지 겪는 중국과 인도가 어떻게 서로를 믿고 공동의 돈을 만들겠어요. 달러가 유지되는 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신뢰 때문인데 브릭스에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다뤄봐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달러로프, 달러라는 운영체제가 지금 한국,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 달러 루프에 거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요? 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벌어와야 사우디에서 원유도 사오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빌린 달러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늘었네 줄었네 하는 소식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네, 1997년 IMF 외환 위기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죠. 생존과 직결된 문제군요. 그럼 개인에게는요? 개인에게는 더 직접적이죠. 아침 뉴스에서 왜 그렇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 올렸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달러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달러가 귀해지겠죠. 달러가 귀해지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요.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 달러로 수입합니다. 우리가 타는 차에 들어가는 기름, 달러로 사옵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 결국 달러로 결제되죠. 워싱턴 DC에서 내린 금리 결정이 몇 달 뒤 서울 우리 동네 카페의 라떼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글로벌 운영체제 안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정리가 완벽하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관세가 힘의 언어라고 했다면 오늘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경기장 자체, 즉 달러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본 셈이네요. 네네. 결국 경기장 안에서 심판을 매수하고 규칙을 바꾸는 것보다 경기장 자체를 소유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세가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날카로운 칼이라면 달러는 게임판 자체를 설계하고 누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운영체제를 가진 미국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엔 미국이 왜 전 세계의 공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지, 공급망이 새로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